안녕하세요. 무형글로벌입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할 수 있는 소자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여기 다낭에 왔을 때 내 지인, 특히 내 친구들한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뭐냐면은 다낭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사업거리가 없는지 진짜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낭을 잘 모르다 보니까 또 해외를 이제 잘 모르다 보니까 큰 돈을 투자하기는 좀 그렇고 한 1억 미만의 돈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없냐고 물어봤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동남아가 물가가 싸고 하니까 우리나라 물가의 만약에 반이다 또는 물가의 4분의 1이다 그러면 1억의 가치가 한 뭐 2억이 되고 1억의 가치가 4억이 되고 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들 많이 물어본 것 같습니다. 저희 대답은 여기에 체류한 시간에 따라서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여기 오자마자 친구들이 그랬을 때는 제가 잘 모르니까 내가 한번 알아볼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여기 괜찮은 게 많이 있는 것 같다, 나 지금 찾아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조금 더 있다가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야, 안 쉽다. 여기 안 쉽다. 조금 더 알고 나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2년쯤 가까이 되어 갈 땐 이렇게 말해요. 야, 이거 어렵다. 야, 진짜 어렵다 여기. 돈 벌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여기 와서 여행사 직원으로 시작을 했죠. 아는 형님이 여기 와라, 지금 다낭 엄청나게 뜨고 있다 라고 해서 제가 3년 전에 왔었고요. 제가 사무실에서 OP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OP의 일이 사실 월급이 많은 월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가정을 책임져야 될 사람으로서 월급이 너무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운영할 수 있는 돈으로 나도 조그마한 사업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의 그런 이제 질문이나 친구들의 물음에 저도 항상 좀 준비를 하는 편이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요, 실제 사업을 하려고 잘 생각도 안 했죠. 왜냐면 이 소자본 사업이 될 수 없고요. 아무리 적은 가게를 열더라도 돈 2억 정도는 들고 돈을 땡기고 하면 한 5억 정도는 들어야 그나마 또 괜찮은 식당이라도 열 수가 있고, 또 정말 괜찮게 하려고 그러면 또 10억 넘게 돈이 들어가고. 그런데 저도 돈을 많이 벌지 못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돈을 구하기도 힘들고, 또 구했다고 하더라도 내 인생을 건 도박과 같은데 자영업의 80% 이상은 5년 내에 다 망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솔직히 생각도 못했던 일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오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 살다 보니까 내가 적은 돈으로도 사업을 한번 시작해 볼 수 있겠다라고 초기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도 많이 물어봤고요. 친구들도 이제 퇴직을 일찍 하는 친구들은 40대 후반에 다 퇴직을 하니까 그때 저한테 물어봤어요. 나 퇴직금 한 1억 있는데 이거 그쪽에 투자하면은 뭐 월 뭐 한 200 나와? 월 300 나와?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저는 뭐 한 번도 소개를 한 적은 없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업 괜찮으니까 여기 한번 해봐, 와서 해봐, 아니면 투자해봐, 한번 들어와 봐봐, 이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동생 중에 한 명이 엄청 적극적이었습니다. 한국에도 뭐 부동산, 그 다음에 몇 개의 식당, 또 다른 사업 이렇게 엄청 많이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좀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자 형님 뭐 1억 정도는 그냥 1억에서 한 2억 정도는 형님한테 그냥 아니까 맡기고 사업 해볼 사업 없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진짜 적극적으로 물어본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한테도 안 쉽다. 여기 내가 좀 살아보니까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하면은 가능한 사업도 있는데 그렇게 소자본 투자해가지고 한 달에 뭐 로또를 맞은 것처럼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사실은 없는 것 같다. 또 주위의 사람들도 소자본을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은 사람들을 다낭에서 제가 별로 만나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자신도 없고 해서 조금 기다려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아는 사람이 다낭에 들어와서 사업을 했는데 6개월 만에 말아먹고 나왔더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형님 그때 안 들어가길 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사업은 또 개인적인 역량도 있기 때문에, 상황도 있지만 개인적인 역량도 있기 때문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뭐 그 친구가 들어왔으면 또 잘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해서 잘 될 수 있는 확률보다 여기서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듭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외국인 이름으로 또 외국인 명의로 여기 사업을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불가능하냐? 그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또 왜냐하면 여기서 법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법인을 만들고 오랫동안 또 유지를 하게 되면 이 세금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저를 이쪽에 온 형님이 여기 한 20년 정도 있었는데 그 형님 본인 명의로 그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의 끝은 항상 세금 문제 뭐 이런 것들로 이때까지 번 돈의 많은 부분들을 내놔야 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제 그 형님도 이제 사업을 시작하거나 여기서 뭔가 일을 시작하게 되면은 명의는 항상 베트남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베트남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의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기에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내가 알고 그 베트남 사람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베트남 사람들과의 친분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친분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사업의 명의를 빌려준다는 것은 또 그것도 쉽지 않은 또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외국인 본인의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게 일단 이 사업의 어려움입니다. 여기서 하는 사업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일단 소자본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뭐 조그만한 커피숍, 마사지샵, 그 다음에 식당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뭐 물론 많은 다른 것들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샵들도 열 수 있겠지만요. 그런데 그런 샵을 막상 이제 집을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가 들어가고 집기를 사고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이 끼게 되면은 여기 현지인이 하는 거에 한 가격의 2~3배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 한국인이 뒤로 물러나고 믿고 베트남 친구들한테 맡기게 되면 베트남 친구들은 또 싼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진행되는데 베트남 사람에게 다 맡겨놓는데 안 되겠죠. 잘. 왜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거, 구상하고 있는 것들을 그쪽 이제 사업에 구현을 하려고 그러면 나타나서 체크도 하고 뭐 그 다음에 잘 돼가는지 이제 자기 요구 사항도 조금 피력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타나게 되게 되면은 외국인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또 중간에 많은 커미션이 들게 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차려놓고 보면은 거의 뭐 여기 현지인들이 하는 비용의 2배나 아니면 3배의 비용을 주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네, 그게 또 다른 어려움입니다. 여기서 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를 고용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평균 임금이 한 30만 원 전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싼 베트남 친구들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베트남 친구들을 이제 쓰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을 쓰는 것만큼의 퀄리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싼 비용으로 고용한 친구들은 그 싼 만큼의 값어치를 합니다. 첫 번째, 출퇴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또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얘들이 좀 늦게 올 때도 있고 또 안 나올 때도 있고, 특히 남자 베트남 직원들을 고용할 때는 그런 게 좀 허다합니다.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안 나오고 뭐 그래 나와보면요, 나와서 또 이제 그런 불성실한 부분들을 왜 그랬냐고 이유를 물어보면요, 뭐 애인이 많이 아팠다, 그 다음에 뭐 부모님이 아팠다,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할머니 돌아가셨다, 뭐 이런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 조부모님은 핑계를 좀 많이 대는 친구들은 조부모님 몇 번 돌아가시게 합니다. 예, 저 세상 왔다 갔다 하십니다.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나라와 다른 인력에 대한 퀄리티 때문에 많이 또 애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니저 같은 친구들을 한 명 써야 되는데요. 믿고 맡길 친구들을 한 명 써야 되는데, 이런 친구들을 또 잘못 뽑게 되면은 그 친구로 인한 로스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에서 오래 일하다가 온 저와 배드민턴 같이 치는 한국말을 진짜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여기 베트남에서 자기가 매니저로 일하고, 그 친구는 좀 월급을 좀 세게 받습니다. 한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은 아니지만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월급도 많이 줄었지만 처음에 그거 할 때 한 1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친구들 치고는 엄청 많이 받았죠. 뭐 그 친구 한국말 엄청 잘합니다. 그러니까 가게를 운영할 정도로도 하고요. 애도 좀 정직한 편이고, 그 친구가 내한테 한다는 말이 그랬습니다. 이 모든 뭔가를 식당을 하는 데 있었는데, 고기 들어오는 것, 야채 들어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그 매니저가 커미션을 받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업체에서 커미션을 제시를 하고 이제 결정권을 내리는, 그 결정권을 쥐고 있는 매니저에게 커미션을 주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그 커미션을 계속 줘야만 자기 업체가 거기 식당에 계속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커미션의 폭을 넓히고 가격을 올려서 납품하려고 하는 그런 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그러니까 원래 여기 있는 매니저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중간에서 돈을 가로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이제 돈이 들어오는 루트들의 그런 걸 뿌리칠 수 있는 정직한 매니저를 구하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좀 그런 커미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인 사장일 때는, 한국인 사장이 또 베트남어를 잘 하지 못할 때는 그런 일들이 더 쉽게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돈 버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봤는데, 지금은 현재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접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셨지만, 실제로 돈을 잘 버시고 또 사업을 또 넓혀 나가시고 이런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 이 나라의 땅과 건물의 계약 조건들이 그렇습니다. 땅과 건물의 계약 조건. 자, 이게 뭐냐면요. 여기는 우리 한국도 사실은 비슷한 경우가 많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여기는 내가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돈을 한꺼번에 이렇게 지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모가 크고 좋은 땅일수록 1년치의 그 세를 다 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렌탈비를 내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건물이 지어진 곳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건물주가 장사가 잘 되는 걸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1년 후에 또 세를 좀 올리려고 하고, 또 다시 또 낼 때 또 세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잘 돼도 그렇습니다. 장사가 안 되게 되면 그것 자체로 마이너스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5년 계약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은, 땅만 빌려서 들어간 사람들은 5년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 건물을 그냥 땅 주인에게 고스란히 넘겨줘야 되는 게 이 나라의 법입니다. 그래서 또 쉽지가 않습니다. 장사가 잘 되고 하더라도 또 일부 착한 주인들이 있어서 그 계약을 또 다른 5년을 또 연장해서 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장사가 잘 되는 분들은 또 끝에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됨으로써 이제 장사가 잘 될 때는 제2호점을 내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명하게 이제 대처를 하는 거죠. 여기 계약 기간이 다 되어 가면 혹시나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제2호점을 내서, 또 2호점의 새로운 계약, 처음부터 이제 5년 계약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대처하시는 분들도 많고 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이 결론은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소자본으로 여기 해외에 와서 내가 소자본 투자로 해서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금액의 한 5분의 1 정도는 그냥 여기 와서 살아보는 겁니다. 5분의 1 정도, 투자할 금액의 5분의 1. 만약에 1억을 내가 투자할 거다라고 하면 2천만 원을 줘서, 2천만 원을 들여서 여기에서 좀 살아보는 겁니다. 제가 감이 둔해서 그런지는, 제가 좀 감이 빨리빨리 촉이 빠른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1년이 넘어가니까 대강 알겠더라고요. 돌아가는 것을.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 고객층이고, 또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1년이 넘어가야 이제 알겠고, 진짜 내가 이게 사업이 쉽지 않겠다고 느낀 게 제대로 이제 파악이 된 거죠. 제대로 파악이 된 거는 한 2년 정도 있으니까, 2년 정도 여기에 쭉 살아보니까 그런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시장 조사도 중요하고, 국민성, 그 다음에 여기 정부의 법, 그 다음에
또 실제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어려움, 이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한국 사람들이 잘 되는 사업 이런 것들을 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같이 하셔가지고 같이 망하는 경우 엄청 많이 봤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된다 하니까 너도 나도 그 사업을 시작해서 나눔 먹기로 해서 같이 망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조금 없어야 되고 하니까 시장 조사로 내가 투자할 돈의 5분의 1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게 낭비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해외에서 할 수 있는 소자본 사업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